제왕운기를 펴낸 이승유는 고종 11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몽골의 침입과 그로 인한 고려의 피해를 보면서 자랐다. 이승유가 8세가 되던 고종 18년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었는데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우는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기고 30여 년에 걸친 대몽항쟁을 이어갔다. 고종 24년 14세의 이승유는 부친상을 당했다. 이후 그의 어머니는 친정이 있는 삼척으로 가서 살았고 이승유는 강화도의 종조모 밑에서 자랐다. 학업에 열중했던 이승유는 고종 39년 마침내 29세의 조금은 늦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했다. 다만 그는 바로 관직을 받지는 못했다. 무신 정권의 권력자들은 과거 급제자 중에서 천거를 통해 자신들에게 충성할 사람들을 다시 선별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이승유는 들뜬 마음으로 삼척으로 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운명은 이때 뒤틀리고 말았다. 고종 40년 7월 몽골의 제후처 침입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몽골군의 일부는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다. 이에 따라 이승유가 있던 삼척도 전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강화도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삼척에 갇힌 이승유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몽골의 침입에 맞서 고려는 끝까지 항전했다. 그러나 몽골을 완전히 격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고종 46년 고종의 태자, 즉 훗날의 원종을 몽골에 보내 입조하는 조건으로 고려와 몽골 사이에 강화 합의가 이루어졌다. 강화 합의 이후 몽골군이 고려 땅에서 물러가자 이승유에게도 서광이 비쳤다. 드디어 그에게도 벼슬길이 열린 것이다. 원종 5년 이승유는 급제한 지 12년 만에 이장용과 유경의 천거로 경흥부서기에 임명되었다. 이후 하급관리로 살아가던 이승유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원종 11년 6월 삼별초의 난이 일어난 것이다. 이미 삼척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었던 이승유는 삼별초의 항쟁으로 인해 몽골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것을 염려했다. 이승유는 삼별초로 대표되는 무신 세력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몽골과의 전쟁을 계속하려는 의도로 난을 일으켰다고 보았다. 그리고 만약 이로 인해 몽골과의 강화 이전으로 상황이 되돌아간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 생각했다. 결국 이승유는 강화도 탈출을 감행했다. 삼별초의 상황을 조정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개경에 무사히 도착한 이승유는 원종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당시 이승유와 같은 하급관리가 왕을 직접 만나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승유는 삼별초의 난으로 인해 발생할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토로하면서 원종에게 삼별초의 난을 진압할 계책을 올렸다. 하지만 그의 계책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승유는 항시 백성들을 생각했다. 군수품을 마구 징발하고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자 그는 글을 올려 그 폐단을 지적하기도 했다. 원종 15년 원종이 승하하자 이승유는 원에 가서 원종의 죽음을 알렸다. 이때 이승유는 당시 원의 인질로 있던 세자, 즉 훗날의 충렬왕을 만났다. 세자와 함께 귀국한 이승유는 세자가 충렬왕으로 즉위하자 곧 중용되기 시작했다. 이승유는 귀국 직후 정칠품 한문지후가 되었고 얼마 후 종육품 우정원의 자리에 올랐다. 우정원은 언관으로 왕의 잘못을 간하여 바로잡는 중요한 벼슬이다. 충렬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승유는 비판과 직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관리였다. 이승유가 양광도 및 충청도의 알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부임 직후 7명의 관리에게 작물죄를 물어 탄핵하고 그 가산을 정몰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이승유에 대한 원망과 비방이 커졌다.
결국 이승유는 동주부사로 좌천되었다. 이승유는 자신을 동안거사라 칭하기 시작했다. 동안이라는 호칭은 자신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움직여야 편안함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렬왕은 이승유를 다시 개경으로 불러들였다. 충렬왕 4년 7월, 쿠빌라이 칸을 아련한 충렬왕은 원의 다루가치 배치와 호구 조사 요구를 철회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과의 협상을 통해 홍차구처럼 고려에 큰 피해를 주던 원의 고위 관료들은 물론 원의 군대마저도 철수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왕권이 안정되자 충렬왕은 매선양을 자주 나갔고 연애도 즐겼다. 충렬왕 6년 3월, 이를 보다 못한 이승유를 비롯한 신하들이 충렬왕에게 지금은 사냥하러 다니고 음악을 즐길 때가 아니며 백성을 돌보아야 할 때라고 간언했다. 하지만 화가 난 충렬왕은 그들을 강력히 처벌해 자신을 향한 언로를 막아버렸다. 이승유도 파직되고 말았다. 그는 삼척의 두타산으로 낙향했다. 삼척은 이승유의 어머니가 계시던 곳이었으며 자신도 직접 몽골 군과 맞서 싸웠던 곳이었다. 이승유는 이곳에서 단순한 은둔 생활에 빠져들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나라와 임금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충렬왕 13년, 이승유는 삼척 천은사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저술인 제왕운기를 펴냈다. 지금도 천은사 경내에는 그를 기리는 사당인 동안사가 있다. 제왕운기는 일반적인 사서와는 달리 7원절구, 5원절구의 한지로 엮어져 있다. 즉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된 역사 기록인 셈이다. 시와 같은 운문은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이승유는 몽골의 침략으로 인한 고려 백성들의 참상을 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울분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다. 제왕운기는 상권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에서는 역대 중국 왕들의 역사를 정리했고 하권에서는 단군 이래 고려 때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했다. 당시 고려가 바라보던 세계의 중심인 중국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역사를 나란히 기술함으로써 중국과 고려가 대등한 나라였음을 부각하려 한 것이다. 또한 고려가 몽골의 한 지역으로 편입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승유가 주목한 것은 단군이었다. 그는 단군을 우리 역사의 개국시조라고 기술했다. 이승유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외에 부여, 옥저, 동해 등이 모두 단군의 고조선을 이은 나라라고 보았으며 발해 역시 우리 역사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승유가 제왕운기에서 보여준 이와 같은 역사관은 이보다 6년 앞선 충렬왕 7년의 승려 1년 2편은 삼국유사에서 보여준 역사관과 유사하다. 13세기 초까지도 전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부흥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고려는 지방의 백성들을 화학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30여 년에 걸친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삼국시대 이전에 삼국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역사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단군을 개국시조로 삼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거의 동시에 나오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책들이 삼국사기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려는 인종 23년의 김부식이 펴낸 삼국사기를 정서로 보면서 이에 실리지 못한 유사, 즉 남은 이야기들을 모아 삼국유사를 펴낸 것이고 이승유는 삼국유사에서 개국시조로 기록된 단군으로부터 시작하는 민족서사시를 써서 제왕운기를 펴낸 것이다. 이승유는 자신을 파직시킨 충렬왕이 제왕운기를 읽고 성군이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충렬왕은 그를 찾지 않았다. 충렬왕 24년 1월 충렬왕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왕위에서 밀려났고 충선왕이 즉위했다. 충선왕 즉위년 2월 충선왕은 이승유를 찾았다. 삼척에 있던 이승유는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충선왕이 거듭 요청하자 대경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승규의 나이는 이미 75세였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했고 충선왕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충렬왕 복위 2년 10월 이승희는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려사전료는 그의 성품이 정직하고 세속에서 구하는 것이 없었으며 부처의 가르침을 매우 좋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